한밤중이었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지 불과 2시간 뒤 군 장교 수십 명이 어둠 속에서 버스 한 대에 올라타 서울로 향합니다. 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계엄버스 사건이죠. 오늘은 바로 그 버스에 탔던 인물에게 내려진 징계, 그리고 그 결정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단순히 한 장교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아요. 이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국가적 중대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부터 최고 권력의 개입까지 그 과정 속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육군본부 법무실장이었던 김상환 준장이에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계엄이 막 해제된 그 시점에 충남 계룡대에서 다른 장교 33명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버스를 탔다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버스가 출발한 시간입니다. 아, 시간. 네, 모든 의혹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죠. 국회가 계엄은 무효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군 법무를 총괄하는 장성이 다른 장교들을 이끌고 비밀리에 서울로 이동했다는 사실. 이건 뭐 단순한 부대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었어요. 그렇죠. 계엄이 풀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점이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차 내란을 준비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거고요. 맞아요. 이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의혹의 첫 번째 징계 대상자였던 김상환 준장에게 국방부가 내린 처분이 바로 근신 10일이었습니다. 군대 징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군인사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뉩니다. 네. 여기서 근신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 바로 윗단계예요. 거의 제일 가벼운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 반성문 쓰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숙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내란 음모라는 국가전복 혐의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한 셈입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힌 부분이 있어요. 김 준장이 이 징계가 결정된 지 며칠 안 돼서 전역할 예정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김 준장의 전역 예정일이 12월 30일이었어요. 아, 근신 10일 처분을 받아도 실제 근신 기간의 대부분은 이미 군복을 벗은 민간인 신분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징계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하긴 했는데 아무도 타격을 입지 않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네요. 징계를 하긴 했다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이런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 그야말로 역풍이 불었죠. 특히 추미애 의원의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이건 징계가 아니라 봐주기라면서 내란 가담자에게 사실상 징계 없음 처분을 내린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수개월 동안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가 고작 이거냐는 질타였는데 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비판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징계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네, 실효성이 없는 거. 처벌에 외피를 섰지만 내용은 면죄부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이 결정이 만들어낼 나쁜 선례에 대한 우려입니다. 나쁜 선례요? 아, 그 버스에 탔던 다른 33명의 장교들 문제가 남아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최고위급 장교가 이 정도의 선망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함께 버스에 탔던 계급이 낮은 나머지 장교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그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일종의 징계 수위 상한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버리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징계 수위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김 준장 한 명의 징계 문제가 아니라 계엄버스 사건 전체의 처리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깨어진 거였어요. 결국 이 논란은 국방부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번져나갔고요.
과연 군이 스스로의 잘못을 단죄하고 내부의 불법 세력을 청산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거죠.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방부의 김준장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취소? 이건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국방부의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결정을 총리가 직접 뒤집으라고 한 거니까요. 그만큼 정부가 이 사안의 중대성과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엄중히 문책하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그렇죠. 총리의 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더 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은 이미 지난달에 버스에 탔던 34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조사가 이미 한 달 전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김상환 준장 한 사람에 대한 징계만 진행하고 그마저도 이렇게 큰 논란을 만든 걸까요? 나머지 33명은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이 사건의 또 다른 미스테리입니다.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신속하게 후속 절차, 즉 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죠. 그런데 왜 김준장 한 명만, 그것도 전역을 코앞에 둔 시점에 서둘러 징계를 결정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을까요? 나머지 33명에 대한 절차는 왜 기약 없이 멈춰서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업무 처리 방식이에요. 조사가 끝났는데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방부가 김 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처분을 통해 사회적 반응을 떠보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아, 간을 본 거다? 네, 가장 상징적인 인물에게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려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나머지 인원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 했던 시나리오죠. 또 다른 가능성은 사건 자체를 최대한 조용히 시간을 끌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게 만들려던 의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네, 조사는 끝났지만 징계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렸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징계 수위라는 단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조직 전체의 신뢰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그 사안이 내란과 같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